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통합과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네, 새롭게 열린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고요.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취임 연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But the American story depends not on any one of us, not on some of us, but on all of us, on we the people who seek a more perfect union,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anger, resentment and hatred, extremism, lawlessness, violence, disease, joblessness, and hopelessness. With unity, we can do great things, important things. This is our historic moment of crisis and challenge, and unity is the path forward. And we must meet this moment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pledge this to you: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We'll be a strong and trusted partner for peace, progress, and security. I will defend the Constitution. I'll defend our democracy. I'll defend America.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통합, 단합, 동맹 회복 이런 단어를 강조했거든요. 지금의 미국의 현재 직면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은 먼저 취임 연설 중에서는 어떤 메시지에 좀 눈길이 가시나요? 전체 메시지 중에 한 98%가 통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서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것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와는 분명히 차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의 역할로서 물론 국내 정치를 얘기를 하지만 적지 않은 분야를 세계 정치,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끌어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딱 그 문단이 답니다. 그 전체 98% 이상은 미국 국내 정치의 어려움, 그것을 이른바 통합이라는 화두로, 영어로 유니티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예. 통합이라는 화두로 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이 다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명확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봤고요. 일단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좀 바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우리 박원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대통령들의 화두는 대부분 좀 국제적인 것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변혁이라든지 개혁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변혁이나 이런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 복원시키는 것 이런 데 역점을 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역시 이 트럼프의 4년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첫 행보인 만큼 이를 통해서 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 정한범 교수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반영하는데요. 예. 보통은 첫날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내긴 합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명령은 당일이죠.
17건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보통 한 4건 정도를 냈으니까 한 3배, 4배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내는 것이고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뭐 다른 뭐 의회 승인이나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그냥 명령 내리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통해서 일단 시행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을 냈었고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핵심 몇 가지가 벌써 알려졌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연방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스크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이 정치화가 돼서 네.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 뭐 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30일 내에 다시 들어오겠다를 포함해서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17개 행정명령을 오늘 미국 시간으로 당일 내에 다 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국제기구 합류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한동안 이런 바이든 정부의 전 정부 정책 뒤집기 행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바이든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전에 미국의 전통을 뒤집어놓은 트럼프의 정책을 다시 바이든이 뒤집는 거기 때문에 예. 정상화 내지는 그 전통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그 WHO 같은 경우는 세계 보건기구 아닙니까? 이게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과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서로 협력하고 같은 해법을 찾자고 만들어진 기구인데 예. 이런 데서 탈퇴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예. 과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게 이제 지속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지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바이든이 뒤집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어떤 비정상화가 있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다른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는가, 지금 기억나시는 그 4년간에 크게 기억나시는 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코로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민들한테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로 네. 남았죠. 아시다시피 41만 명의 사망자가 네. 있고 여전히 최고의 확진자가 있는데 특히 문제는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있음에도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1월 6일 날 의회 난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2번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예. 이제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 소추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탄핵의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1월 6일 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그 의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대선 결과에 불복이고 이 대선 결과를 잘못됐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보여서 예. 1월 6일 날 미국 아마 역사상의 가장 비극적인 날로 남을 텐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 두 가지 사실만 하나 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가는 예.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선에 불복된 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그 바이든 취임식에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152년 만에 참 어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그 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이임하고 하는 것이 뭐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네. 전임 대통령의 이임과 신임 대통령의 취임 사이에 뭐 한 7시간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네. 미국은 역시 이제 정치 선진국이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과 이임을 낮 12시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깨어 있는 시간에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대통령이
취임과 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제 핵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추를 이제 누를 수 있는 핵가방 항상 대통령이 들고 다니죠. 물론 이제 본인 손으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비서가 들고 다닙니다. 그 트럼프 가져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을 취임식장에서 12시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플로리다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그 공군에서 이제 이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핵가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간 것은 12시가 되면 무효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방이 12시에 언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임시 조처를 취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이고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한송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얘기를 하질 않았고 그리고 대선 결과에 대한 언급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자화자찬이 그 안에도 들어갔고요. 경제가 잘 건설됐고 자기가 처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해진 이른바 트럼피즘이라 해서 사실상 대중 영합주의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자신이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밖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제3당 창당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관가하면 안 되는 게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무려 7,400만 표. 이것은 역대 최다 득표로 낙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CNN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70% 그러면 6천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새 행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번 대선은 잘못된 대선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한 그것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물론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고 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문제를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은 남아있고 지지층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통합해 가느냐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혹여나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공고한 견고한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좀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미국에서도 제3당 논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양당 체제가 굉장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전에 보면 이제 로스페로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실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 후보 같은 경우들이 일종의 이제 진보표를 잠식을 해서 보수당이 당선되는데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제3당이 등장하지는 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면 뭐 애국당이라는 뭐 이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내셔널리스트들을 이제 좀 동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 쪽으로 이제 좀 약간 편입이 돼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4년 동안 일종의 대립의 정치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그동안 그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본인들을 잘 표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양상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 좀 약화되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이제 나름대로 또 전략적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진영이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으로 나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트럼프 개인보다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세력을 추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돌아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그룹들이 온전히 이 4년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트럼피즘이 이제 워낙에 한 위세를 떨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소리가 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인공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그게 5배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뭐 10%는 올려줄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 게 국방장관 오스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뭐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전반적으로 방위 분담 협상의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연합뉴스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글을 보내서 네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갈취라는 게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그 과도한 500%에 예. 처음에 얘기했다가 50%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 과대한 그 방위 분담을 요구를 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이게 뭐 바이든 새 행정부가 마냥 쉽게 모든 거를 해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도 현재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렵고 예. 또 대외 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이게 또 트럼피즘의 영향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바이든 그 당선인도 대통령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돼야 되는 것은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도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이 동맹 비용, 특히 방위 분담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로이드 오스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세 조만간에 방위 분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 동맹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예. 방위 분담.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게 공간적 개념으로 분명하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관계를 좋게 가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역할 확대도 예.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앞으로 동맹을 좀 끌어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도 많이 평가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예. 동맹의 큰 차원에서의 역할도 지금은 뭐 북한에 대한 대비에 우선이 돼 있지만 물론 그걸 중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역할의 확대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만 전진 배치된 미군을 재편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도 포함돼서 제 생각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중요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이런 균형점을 잡아가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사실 제일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북한 문제도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 그 우리에게 주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안보는 미국과 그리고 또 경제는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와 거의 모든 정책들이 다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이제 대중국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표면화시키긴 했지만 사실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내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민주공화당을 떠나서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잘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거든요. 네. 예. 아마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거칠게 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그 대중국 압박이 트럼프처럼 거칠게 하면 중국도 거칠게 받아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거칠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다자협력 체제를 이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는 사실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으로서 한미 간의 양자 간의 협의로 중국을 압박하자고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다자의 틀 안에서 한국도 들어와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또 미국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외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미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난 오바마 정부 때 뭐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을 쓸까가 궁금합니다. 전략적 접근,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 외교안보 인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거든요. 네.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에 끌어들이고 비핵화를 시도한다라는데 그 기간에 4년을 다 놓치고 2017년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포를 하게 만들었기 그럼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실패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신들이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미가 있죠. 그만큼 경험을 했는데 배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전 상황이랑은 매우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토니 블링컨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정책 검토를 합니다. 특히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정책 검토가 더 필요하죠. 네. 근데 다만 지금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서 국가안보 부장관 제이크 설리반 부장관이 웬디 셔먼을 비롯해서 커트 캠블까지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 그리고 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 검토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고민이 크겠죠. 네. 왜냐하면 이 국내 문제, 그건 계속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 1년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관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만간에 북한과의 대화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실무 대화를 하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더 일단 걱정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뭐 그것도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미국이 선제적으로 조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3월 달에 예정된 연합훈련 그 기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있을 이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우리 정부의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이 정책이 이제 상충되는 지점인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1, 2, 3차 검증이 필요한데 1차 검증은 했고요. 2차 검증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합훈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 3차 검증을 끝내면 이제 전작권 전환이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을 올해 3월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올해 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당대회에서 우리 연합훈련과 첨단 무기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 이제 고민이 깊은데 사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아마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정말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 이제 전략적인 판단도 좀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도 미국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방향에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고차 방정식으로 지금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잘 풀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정상 차원에서도 교감이 필요할 텐데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하게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회담을 통한 뭔가 해결을 원하고 있고, 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겠다. 실무회담을 통해서 가겠다. 접근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문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좁혀가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죠. 근데 그 차이를 좁히면 사실 실무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검토하고 또 청문회 통과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빠르게 정상회담을 해서 대통령 사이의 큰 틀에 정책 방향을 맞추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나눈 것처럼 당장 3월 달에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선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었으니까 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아마 정상회담을 원할 기다리고 겁니다.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 예, 이 예. 행정부 때 워낙 흔들어 놓은 게 많아서 네. 아마 그런 문제를 놓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실무선에서 잘 맞춰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 시점에 바로 어제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에 지명이 됐단 말이죠. 이 시점에 지명을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외교가에서는 그 강경화 외교장관의 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 여성 장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가에서는 좀 좋은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와 함께 임기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의외로 정의용 장관이 이제 장관 후보자죠. 예, 그 등장을 했단 말이죠. 예.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그 1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문재인 정부 내의 1차 정상회담을 중재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도 중재를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중재를 했죠. 정의용 네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용 예.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도 북미 간의 어떤 외교적인 중재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의용 장관 내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현실적으로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라인을 점검을 하고 뭐 인사를 가꾸고 이럴 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 외교 라인에서 또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북한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간 안에. 북한과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북한이 8차 당대회 때 아주 명확하게 본질적인 문제, 아까 정한범 교수 얘기한 것처럼 연합훈련 중단과 예. 첨단 장비 도입 금지를 그만해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죠. 이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북한은 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밑에 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북미 관계에 진전이 돼야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가 아주 심혈을 들여서 했던 인도주의적인 지원, 개별 관광, 방해 협력 다 거절했거든요. 예. 사실상. 그렇다면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하기는 상당히 제한되고 예. 오히려 아까 정한범 교수 말처럼 미국
미국이랑 협력을 할 필요가 있죠. 분명하게 이 모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2018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의지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또 하나 이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인계가 저는 철저하게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 전 장관이죠. 비롯해서 자신들의 경험한 거를 정확하게 넘겼어야 되는데 안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정의연 장관 내정자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미 간의 이 차이점을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생각이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맞는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필요하다. 정보 교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동맹 간에 맞추는 작업이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드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은 뭐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동맹 간의 서로의 차이를 줄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정의연 내정자가 저는 적절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미국과 그리고 한국, 북한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지일파로 좀 분류가 됐던 인물들이 외교안보 라인에서 요직을 맡게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개를 좀 보면요,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로비를 지난 수십 년간 잘 해왔거든요. 예. 이제 그 미일 동맹의 이면에는 일본의 그 로비력도 좀 있었던 건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좀 이제 많이 추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재 민주당, 특히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만, 민주당 공화당을 다 너무 초월해서 미국 정계에 지금 주류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일본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게 좀 더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있던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장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차관이 부장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단계씩 승진해서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인적 구성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뭐 3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잘 지내던 일본과의 관계를 특별히 뭐 이분들이 나쁘게 바꿀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미일 관계는 뭐 과거처럼 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 보면 특히 이제 한일 간의 외교사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현재 우리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새로 지명된 관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이 일본 편을 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또 일본의 그 로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뒤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저변에서 우리 외교의 다층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행정부의 4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4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뭐 중복돼도 상관없고요. 새로운 4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불확실성이 갇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한국을 이만큼 안정과 번영을 갖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복귀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하고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보다는 네. 앞으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죠. 왜냐하면 지난 4년의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한 한계를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대외 정책에서 말씀드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우리도 이만큼 갔으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의 망가진 질서를 미국과 함께 같이 복구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여전히 미국한테 뭔가를 받아낸다. 그렇게 좀 수동적인 것은 이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은 좋아진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이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뭐 트럼프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교적인 입지는 좀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 질서 속에서 이것이 이제 기회와 도전이 될 것 같은데 다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미국이 물론 초강대국이긴 합니다만 원어브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다자 질서의 어떤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만 가지고는 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국 견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자 질서 속에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기 좀 힘든 예.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부, 미국의 신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다자 질서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전망을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 그리고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